초고층 주택. 우리가 주목하는 이 공간. 무표정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도 며느리도 그리고 아들에게도 이 이유 모를 적막감이 한 가정을 조금씩 죄어오고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이들에게 찾아온 고통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가 홍콩을 강타했다. 홍콩 전체가 마비됐던 당시의 충격은 아직도 홍콩 시민들에게 악몽으로 남아있다. (1755명) 감염, 그 가운데 299명 사망. 2003년 홍콩은 죽음의 공포 그 자체였다. 그때 당시에 너무 놀라 긴장되고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사스를 말할 때면 홍콩 시민들은 항상 이 아모이 가든을 떠올린다. 초고층 주택 아모이 가든. 홍콩에서 발생한 전체 사스 감염자 가운데 무려 18%가 이곳 주민들이었다. 환자와 접촉이 없었던 주민들도 무더기로 희생됐고 이 가운데 42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당시 사스 감염자 가운데 중간층 이상 고층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특히 많은 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36층 높이의 초고층 주택. 여기서 발생한 사스 감염자 10명 가운데 9명이 14층 이상 고층에 살던 주민들이었다. 악몽의 시간이 지난 지도 3년. 하지만 아모이 가든은 여전히 외부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닥친 비극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올해 49살인 권은희 씨. (10년) 동안 살던 단독주택을 떠나 석 달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31층의 초고층 주택. 하지만 이곳의 생활은 외부와의 단절이었다. 평소 밝고 활동적이던 권 씨는 요즘 생활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외출 횟수가 부쩍 줄어들어 심지어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문 밖을 나서지 않은 경우도 있다. 처음에 이사 와갖고는 거의 안 나갔어요. 밖에 안 나갔어요. 바깥에 진짜 쓰레기 버리러 나간 외에는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말수가 적어지고 성격마저 변한 것 같은 권 씨.
얼마 전부터는 권 씨의 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잦은 피로감, 그리고 우울 증세. 혼자 있으면은 막 뭐 어떻게 또 금방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뭐 어떤 데는 혼자 또 되게 슬플 때도 있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신경 안정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다. 초고층 주택으로 생활 공간을 옮긴 뒤 나타난 권 씨의 이유 없는 증세. 과연 이런 증세가 권 씨 혼자만의 특별한 것일까? 주거 환경에 따른 거주민 건강 실태 조사 보고서. 아파트 1층에서 15층까지 거주하는 주민 136명과 16층 이상 고층에 사는 주민 7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자녀들의 외출 빈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고층 주민에게서 심리적 문제점도 드러난다. 불안감과 압박감, 그리고 스트레스. (15층) 이하에 사는 주민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층으로 생활 공간을 옮긴 뒤 이유 모를 불면증과 두통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질병자나 아이들에게 더 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강 영향들은 불면증이나 두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까지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고층 또는 고층에 사는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도 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일본 동경대학교 의과대학 오다 마사키 교수. 최근 고층 주택에 사는 어린 아이들의 자립도를 조사해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고층 주택에서 높은 층에 살수록 아이들의 자립도가 낮아진다. 오다 마사키 교수의 주장이다. 동경 일대 고층 주택에 사는 아동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6층 이상 고층에 사는 아이들이 손 씻기에서부터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자립도가 저층에 사는 아이들보다 크게 떨어져 있다. 이는 아이들의 외출 빈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오다 마사키 교수는 외출 빈도가 줄어들수록 아이와 엄마 사이에 밀착이 강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고층에 살면은 외출을 자주 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아이와 엄마가 밀착이 강해지는데 여기서 신체적인 밀착도 강하지만 심리적인 거리도 너무 가까워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초고층 주택과 외출 횟수와의 관계. 이는 주민들의 활동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건축학계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외부에 꽉 막힌 공간 안에 자기가 드나는 문도 쇠문으로 막혀져 있는 곳 안에 아무것도 없이 사람이 전업주부가 있거나 또는 뭐 예를 들면 집안에서 혼자 있는 어르신들이 계실 경우 그분이 느끼게 되는 그 뭐랄까 공허감 혹은 이런 것들은 늘 두려움으로 그 파생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웃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일본 동경 외곽에 위치한 엘자타워. 55층 높이의 초고층 주택이다. 전체 부지 5,400여 평. 이 가운데 주차장을 제외한 무려 70% 이상이 숲과 그 속의 쉼터로 조성돼 있다. 주민들 간 교류의 장소로 아담한 정자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엘자타워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위층 사람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승강기를 타고 건물 내부로 이동했다. 건물 안쪽에 빈 공간이 드러난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집들이 마주하고 있다. 내부가 완전 밀폐된 국내 초고층 주택과는 다른 모습이다. 건물 안이지만 천장이 개방돼 있어 햇볕이 내부 어디에나 깊숙이 파고든다. 주민들이 오다 가다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승강기는 투명 유리로 만들어졌다. 외부 공간과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대형 창을 설치했다. 각층 복도도 단순히 단조로운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이 복도도 거리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천장에 있는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외등을 사용했습니다. 아파트 공영벽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흙담으로 만들어서 마치 이 실제 거리를 걷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습니다. 마을 같은 초고층 주택. 엘자타워가 추구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밖으로 나가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각 10층마다 놀이터를 꾸며놓았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작실도 마련해 두었고 이 도서관 또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다. 외출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의 정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사의 배려다.
주민들이 손쉽게 만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층마다 쉼터가 조성돼 있다. 이걸 잊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빌려가지고 여기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옛 일본식 주택으로 내부를 꾸민 전통방. 어제 와가지고. 노래 시설을 갖춘 스카이 라운지도 있다. 주민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들이다.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단절감, 이로 인한 질병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엿보인다. 초고층 아파트에 살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면은 밖으로 나가 사람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운동을 통해서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높이만 200m가 넘는 초고층 주택의 등장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바람에 의한 건물의 흔들림. 건축업계가 초고층 주택 건설에 있어 가장 심혈을 쏟는 부분 중 하나다.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풍동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특수하게 제작된 모형 건물에 바람을 불어 이로 인해 건물이 받는 힘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모형 주택에는 로드셀이라는 측정 장비가 부착돼 바람의 세기와 그에 따른 건물의 풍하중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측정된 값은 실제 초고층 주택 시공에서 절대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바람에 의한 건물의 흔들림이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 실험의 1차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물의 흔들림을 주민들이 최대한 적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초고층 주택의 주거성 확보. 하지만 국내에는 이 주거성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도 없는 상태며 그나마 이런 풍동 실험을 위한 시설도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조적인 안전성과 거주자가 느끼는 진동의 느낌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국내에도 풍동 실험을 여러 개 진행을 했지만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동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그런 안전은 보통 바람을 100년에 한 번 오는 바람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반면에 그런 거주자가 느끼는 그 거주성에 대한 그 평가는 보통 한 5년에 한 번씩 오는 바람에 대해서 평가를 주로 하게 됩니다. 건물의 높이와 흔들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5층짜리 철골 구조물을 흔들어 보기로 했다. 진동을 일으키는 가진기를 설치한 뒤
바닥층인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5층까지의 층별 흔들림의 정도를 비교하는 작업이다. 흔들림 정도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각 층마다 줄을 달았으며 이때 철골 구조물의 각 층마다 똑같은 힘이 가해지게 된다. 진동수는 0.5Hz, 즉 1초에 0.5회 흔들리며 흔들림의 폭은 좌우 1.56cm로 미세하다. 가진기를 가동하자 구조물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2층, 3층, 4층, 5층) 같은 힘에도 각 층마다 그 흔들림이 다르다. 그 저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흔들림이 좀 덜하고요. 고층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이 심한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63빌딩을 예로 들면 63빌딩 같은 경우에 초고층에서 최대 4, 50cm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건물의 흔들림이 건물의 안정과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주거성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ISO 6897 국제 인증기구인 ISO가 정한 건물의 저주파 수평 진동에 대한 주거성 평가 기준이다. 대부분의 국내 초고층 주택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건물의 흔들림과 이로 인한 인체의 변화. 바람에 의한 건물의 흔들림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진동수와 가속도, 진동폭이 ISO 기준치와 동일하게 설정됐다. 이 정도 진동이면 건축물 안에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 건축물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진동판 위에는 6마리의 실험지가 올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쥐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둔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90분이 지났다. 쥐의 혈액을 뽑은 뒤 스트레스 정도를 알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코티졸 호르몬의 수치를 측정했다. 그리고 다시 90분이 흘렀다. 동일한 방법으로 또 한 번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진동에도 쥐에는 상당한 변화가 감지됐다. 한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쥐들 모두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치가 증가한 것이다. 민감한 사람의 경우 이 같은 흔들림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 고층 건물에서 떨림이 있는 장소에서 장시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스트레스라든지 만성 피로감,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계속 생활을 하면은 수면 장애까지도 발전하고, 심한 사람은 몸의 균형을 잡는 평형 감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일본 동해대학 의학부 오사카 후미오 교수. 15년 전부터 고층주택과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해 오고 있다. 최근 일본 임상환경의학회에서 발표된 임산부의 주거층별 유산율 보고서. 5년 동안 1,800여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거하는 층이 높아질수록 유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층에서의 주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산율이 주거 기간 5년을 기점으로 치솟기 시작한다. 오사카 후미오 교수는 이 같은 이유를 스트레스에서 찾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주된 이유가 건물의 흔들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고층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수록 유산율이 증가합니다. 그 원인으로 생각되지는 것이 초고층 주택의 흔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한 흔들림이기 때문에 좀처럼 느끼기 어렵습니다만 고층으로 갈수록 진폭이 커집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더 나아가 10층 이상 고층에서는 태아의 머리 둘레가 커지고 체중 과다 현상이 빚어지는 이상 분만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산모의 운동 부족이 원인입니다. 고층일수록 외부로 나가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운동 부족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커지면 출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자연히 이상 분만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건물의 흔들림, 그리고 활동성 저하. 초고층 주택이 가져온 새로운 삶의 환경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무대를 선조립함으로써 토공사 기간은 물론 토공사 끝나고 난 뒤에 지난 5월 10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국내 초고층 주택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한 건설사의 시공 사례 설명회가 열렸다. 3일에 한 개층씩 볼줄을 올려야 된다. 최근 초고층 주택에 대한 건축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참석자들도 꽤 많이 모였다. 초고층 주택 건설 과정에서 겪었던 이 기업의 실패와 성공 사례, 그리고 새로운 공법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66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시공한 이 책임자는 초고층 주택 건설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흥미로운 답변을 내놓았다.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초고층에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특히 겨울에 외부 온도가 마이너스 12도가 되고 내부 온도는 통상적으로 26도, 7도 되었을 때 생기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내부 기류는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이 기류를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거주자는 굉장히 불편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초고층에서 생깁니다.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강한 상승 기류. 바로 연돌 효과다. 밀폐 공간, 폐쇄 구조, 초고층 주택의 구조적 특징을 흔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미관상 또는 높이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주택업계 주장에 밀려 초고층 주택은 발코니를 폐쇄하고 창문을 닫아버렸다. 이런 구조는 초고층 주택의 연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초고층 주택을 가정한 2m 높이의 원통 구조물을 설치했다. 연돌 효과를 쉽게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원통의 바깥 온도는 26.6도. 원통 안쪽에는 온도를 높여 46도로 설정했다. 이는 연돌 효과가 가장 심한 겨울철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재현한 것이다. 공기의 흐름을 시각화하기 위해 원통 바깥에서 연기를 뿜었다. 원통의 아래쪽 문을 열자 연기가 순식간에 원통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 연기는 원통을 타고 위쪽을 향해 치솟는다. 이어 원통의 위쪽 환기구를 통해 급속히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온도차, 즉 기압차에 의한 연돌 효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연돌 효과에 미치는 효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건축물의 높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내외부의 온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내외부의 온도 차이가 큰 경우는 한겨울철 같은 경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온도 높이가 높을수록, 초고층화 될수록 연돌 효과가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건물이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해 굴뚝 효과로도 불리는 연돌 효과는 피난 계단과 승강기 통로, 환기 덕트 등 건물의 모든 틈새를 통해 이루어진다. 건물이 외부로부터 밀폐돼 있을 경우 더욱 강해지며 100m 높이의 초고층 주택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1층의 공기가 최상층부까지 도달하는 데 단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장비만 조금 보세요. 찍은 촬영하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주택에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기로 했다. 건물을 하층부와 중층부 그리고 상층부로 나눠 층별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VOC를 측정했다. 10층에서 20층까지 하층부 2세대, 21층에서 35층까지 중층부 4세대, 40층 이상 상층부 2세대씩을 대상으로 선택했다. 에틸벤젠과 벤젠, 자일렌과 톨루엔, 스틸렌의 수치를 각각 측정했다.
그 결과 건물의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실내 공기질이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층부는 에틸벤젠과 벤젠, 스틸렌의 수치가 신규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발암물질인 라돈 또한 상층부로 갈수록 수치가 올라갔다. 기본적으로 초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연돌 효과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더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실내 공기의 그 오염물질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미세 그 유기화합물들, 포르말데히드나 VOC와 같은 오염물질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 상승된 기류에 의해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오염물질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높아질 확률이 증가하게 되겠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아파트 8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측정한 포르말데히드 수치다. 호흡곤란과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또한 건물의 연돌 효과가 불러온 결과다.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밀 성능을 커튼홀 구조나 이런 거로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기밀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환기 성능에다 차이가 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환기 성능에다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그 실내 농도가 더 높아질 수뿐이 없다. 일본 동경에 위치한 40층 높이의 리버시티 포인트 타워. 이곳의 실내 환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방법은 간단했다. 발코니가 개방돼 있어 그냥 창문을 열면 된다. 자연 환기를 주로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40층에서도 이렇게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에는 창문을 열 수가 없어서 이 환기 장치를 이용하는데요. 이곳을 통해 바깥으로부터 신선한 바람이 자동으로 들어와서 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내 곳곳에 설치된 환기 장치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바깥과 실내 기압 차이를 이용해 작동되고 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 국내 초고층 주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콩의 아모이 가든. (36층의) 이 초고층 주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희생자의 90%가 왜 14층 이상 고층에 살던 주민들이었을까? (2004년 4월) 사스 바이러스가 홍콩을 휩쓴 지 1년 만에야 홍콩 보건당국은 그 해답을 찾았다. 사스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파 증거. 이 논문은 아모이 가든에서 발생한 연돌 효과가 집단 감염의 재앙을 불러왔다고 밝히고 있다. 초기 사스에 감염된 주민이 사용한 욕실. 환자의 바이러스가 따뜻한 수증기를 타고 통풍구 또는 항상 메말라 있는 욕실 바닥의 배수관을 통해 상층부에 있는 다른 가정으로 확산됐다.
이른바 굴뚝 효과, 즉 연돌 효과다.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릴 때 만들어진 이 미세한 공기방울, 즉 이 바이러스를 하면 미세한 공기방울들이 배기팬의 압력에 의해 이 배관과 환기구를 통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배관을 타고 올라간 오염된 미세한 공기방울들은 처음 발병했던 층보다 더 상층부로 급속히 확산된 것입니다. 이후 홍콩 건축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홍콩 항롱에 위치한 롱비치 아파트. 이곳 욕실 바닥에는 드레인 커버라는 장치가 새로 설치됐다. 다른 가정에서 배관을 타고 유입되는 각종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배수관 입구에 뚜껑을 설치한 것이다. 주방에도 일반 배수관과 싱크대와 연결된 배수관을 따로 분리했다. 연돌 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홍콩 보건당국은 이 같은 시설을 초고층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향후 초고층 주택 대신 위생과 건강을 감안한 건축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초고층 주택. 그 뒤에 숨겨진 연돌 효과의 공포. 화장실에서 환기를 위한 통풍 기구들이나 또는 주방 일대에서 가스의 그 노출을 위해서 가스 배기를 위해서 필요한 그 통들, 파이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수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우리 건강에 불리하거나 악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발생했다면 그것이 건물 전체로 파급돼서 분배될 가능성, 이게 무지하게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의 흔들림. 연돌 효과로 인한 집단 전염의 가능성과 실내 공기 질의 악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우리는 지금 21세기 건축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